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1902년 대구에 등장한 최초의 서양식 성당. 프랑스인 푸아넬 신부가 설계한 계산성당은 지난 120여 년간 수많은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온 대구의 대표적인 근대 건축물이다. 낯선 이국 땅에 와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수도자에게 성당 건축은 신의 존재와 언어를 번역해서 공간의 체험으로 바꾸는 일이었다. 처음 지었던 한옥식 목조 성당이 완공된 지 얼마 안 돼 화재로 잿더미가 된 후 프랑스인 로베르 신부는 불에 강한 벽돌식 설계도를 입수하고 새로운 희망을 설계했다. 당시 계산성당 신자들은 인근에 벽돌 공장을 짓고 벽돌 수만 장을 직접 찍어냈다. 그렇게 착공 1년 만에 대구 최초의 서양식 성당이 완성됐다. 김수환 추기경이 사제서품을 받은 곳이자 박정희 전 대통령이 결혼식을 올린 장소. 계산성당은 우리나라 근현대 역사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 공간이다. 대단했죠. 그러니까 그 자부심 지금 보시면 알지만 정성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걸 느끼잖아요. 벽돌 하나하나에 한 장 한 장에 다 정성과 기억이 다 들어가 있는 거 보이니까 저희가 지금 그냥 봐도 감동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벽돌 하나하나를 가지고 저런 조각하듯이 다 결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그 당시에 노동자들은 태어나서 벽돌 샀다가 생을 마감하는 벽돌공이 있었던 시대라서 가능하지 않았을까. 마치 이순신의 거북선 안에 들어가서 평생 노르졌다가 죽은 사공처럼 똑같은 거죠. 그걸 숙명처럼 받아들인 거죠. 그저 무심히 보아넘긴 벽돌 한 장의 무게와 가치. 그것에 주목할 수 있을 때 근대 건축의 이야기는 새롭게 시작된다. 계산성당의 그 전체 형태를 보면 십자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보면 긴 그 네이브와 아일이 길게 간 장축의 그 방향이 있고 저 앞쪽에 보면 양쪽에 조금 튀어나온 공간이 있습니다. 그게 위에서 보면 이제 십자가로 보이는데 정방향의 십자가 아니고 약간 균형이 앞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그런 형태고요. 지금 저희가 서 있는 이 공간이 네이브 주 예배 공간이고요. 양쪽에 공간은 아일이라고 합니다. 주로 통로로 서였는데 신도수가 많아지다 보니 같이 자리를 앉게 된 거죠. 아치도 지금 보시면 기둥 간격하고 아치의 크기에 이쪽 기둥 간격이 조금 촘촘하게 돼 있고 이쪽 간격은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큰 공간을 엮기 위해서 아치를 겹쳐서 늘여놓은 볼트 구조라고 합니다. 무거운 벽돌을 쌓아 천장을 만들기 위해선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설계가 필수다. 아치 구조는 지붕이 누르는 힘을 좌우로 분산시켜 웅장한 건축물을 튼튼하고 안전하게 하는데 이 아치를 연속적으로 배열해 반원형 터널 모양으로 확장한 것을 볼트라고 한다. 로마에서 시작돼 로마네스크 양식이라 불리는 이 새로운 기술은 화재에 취약한 목조 천장을 대체할 수 있게 한 혁신적인 공법으로 이후 웅장한 교회 건축이 발달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그런 구조로 만들어서 이 집이 지진이 나도 잘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이런 아치 구조와 볼트 구조 때문에 서로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철근이 안 들어간 벽돌 건물인데도 100년 이상을 견디는 이유가 이런 구조적인 특징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벽돌도 붉은 벽돌과 회색 벽돌 두 종류가 쓰였다. 내부 기둥과 천장 뼈대에 주로 쓰인 회색 벽돌은 성당을 지탱하는 구조체인 동시에 장식을 겸하고 있다. 기둥을 보시면 굉장히 정밀하죠. 하나의 기둥, 원기둥으로 하지 않고 벽돌을 쌓아서 장식 형태로 만들고 그게 따라서 계속 아치로 천정을 계속 같은 형식으로 올라가서 이루고 있습니다. 그냥 아치의 한 켜가 아니라 여러 켜로 장식을 만들고 기둥도 똑같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장식으로 보이지만 다 구조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형성된 길고 높은 회랑은 미사를 집전하는 제단을 향해 나아간다. 성전을 더욱 신비롭고 엄숙한 공간으로 연출하는 스테인드 글라스는 당시 프랑스에서 제작된 것으로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오색찬란한 빛으로 신의 전능함을 눈부시게 보여주고 있다. 서울 명동성당과 평양 관우리 성당에 이어 국내 세 번째로 세워진 서양식 성당. 성당 공사를 직접 지휘했던 로베르 신부는 당시 한국인 벽돌 기술자를 구할 수 없어 명동성당을 건축했던 중국인 석공들을 데려와 이 일을 시켰다. 화재로 첫 성전을 잃은 신부에게 몇백 년을 버틸 견고한 벽돌 성당을 짓는 이 일은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일생일대의 과제였을 것이다. 특히 오랜 비바람을 견뎌야 하는 외벽은 벽돌 한 장 한 장 허투루 쌓은 것이 없다. 원래 벽체 이쪽에서 이만큼을 튀어낸 이유는 이 벽돌로 쌓은 벽체를 쓰러지지 않게, 그러니까 조금 흔들렸을 때 잘못하면 벽돌이 다, 요즘 지진이 나서 모로코 지진 때도 흙으로진 건물들이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 벽체 때문에 안 쓰러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벽돌공이나 기술자들의 경험상 이 정도는 튀어나왔을 때 3층까지 올라간다 하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1층 높이, 2층 높이, 3층 높이가 다 셋백이 되면서 달라집니다. 위에서는 저 정도 벽체로 지탱해도 되고 1층은 이 정도 벽체로 튀어나와야 이 벽체가 쓰러지지 않는다고 경험치를 갖고 있었던 거죠. 대산성당의 가장 큰 특징, 또 제가 눈여겨보는 부분들은 그 구조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벽체나 또 벽돌들이 굉장히 아름답게 다 가공이 돼 있고 장식이 돼 있다. 그게 장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구조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서 구조적인 역할이 숨겨져 있어서 더 아름답게 보이는 게 아닌가. 120여 년 전, 당시만 해도 허허벌판 초가집이 대부분이던 대구에서 홀로 우뚝 솟은 계산성당은 대구 부민들에게 경이로운 충격이었다. 성당은 그 자체로 신의 존재를 일깨우고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선교 도구가 되었다. 대구 근대 건축의 시작이었다. 1900년대 초 대구의 몽마르트로 이름난 청라언덕에서도 서양 선교사들에 의해 새로운 근대화의 길이 열리고 있었다. 가난한 사람들이 장례도 치르지 못한 시신을 묻던 곳이라 이방인들도 별다른 텃세 없이 집을 짓던 곳. 선교사 스위츠도 그렇게 이곳에 둥지를 틀었다. 이 기록에 보면 이 주택 지을 때 벽돌은 미국에서 갖고 온 거로 이렇게 예측하고 있더라고요. 대부분의 여기 주택은 저는 완전한 아치의 출입문이나 창이 아니라 벽이 반아치 정도로 쌓아가지고 그 당시에 미국 주택의 외벽 창문 내는 특징
방이었고요. 1층의 거실 공간에서 이렇게 보면 좀 튀어냈던 이런 그 육각형 형태로 튀어냈던 부분이 이제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바닥에서 주택들은 대부분 여기도 보이지만 지금도 그 땅의 습기들을 바닥으로 전달시키지 않게 하려고 목조로, 바닥은 다 목조로 지었으니까 띄웁니다. 바닥을 저렇게 해서 다 띄웠죠. 그 흔적이 지금 남아 있는 거고요. 기초로 쌓은 이 바닥돌은 1907년 대구읍성이 철거될 때 나온 성돌이다. 낯선 이국의 선교사는 일본 제국주의 침탈에 허물어진 우리의 역사를 위로라도 하듯 그 기반 위에 자신의 집을 지었다. 우리의 도시가 어떤 근대화 시기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는지를 가장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근대 건축물.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놓치기 쉬운 스위치 주택만의 중요한 특징이 있다. 바로 우리의 전통 방식으로 얹은 기와 지붕이다. 청라언덕에는 총 3채의 선교사 주택이 보존돼 있는데 다른 선교사들이 살던 챔리스 주택이나 블레어 주택은 당시 미국 방식 그대로 아스팔트 싱글 자재로 지붕을 얹었다. 무게가 가벼워 시공이 간편할 뿐 아니라 가격도 저렴하고 관리도 쉬운 장점. 어쩌면 거기 두고 온 고향에 대한 향수도 더해졌을 것이다. 하지만 선교사 스위츠는 굳이 어려운 길을 선택했다. 벽돌은 양식으로 쌓았지만 지붕을 목조로 만들고 한식기와를 얹은 건데 그 한식기와를 얹은 것조차도 우리 전통 그 한옥처럼 전통 건축의 석가래 구조를 도입해가지고 지붕 구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식과 양식의 절충형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굉장히 독특한 형태의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미국식 설계대로 경사도가 심한 박공지붕 모양의 골두까지 있는 상황이라 여기에 기와를 얻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도 스위츠 선교사는 층층이 아름다운 한식 기와로 지붕을 장식했다. 스위츠 선교사가 여자분이고 굉장히 그 한국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소통하고 이 한국의 정서를 가장 잘 이해하고 담으려고 했던 선교사가 아닌가. 말도 안 통하고 하는 한국 사람들한테 선교를 하는 목적으로 그래 너들 방식으로도 한번 해보자 뭐 하는 특히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이 고민을 했나 싶어요. 여러 가지로 굉장히 의미 있는 근대 건축물 중에 하나입니다. 주택 중에서도. 낯선 문화가 새롭게 이식되는 근대화 시기. 일상의 삶을 담는 주택 건축에선 이곳에 스며들고 싶었던 100년 전 이방인의 애틋한 마음이 우리의 전통과 결합해 아름다운 유산을 남겼다. 그렇게 우리의 도시 풍경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 종교를 통해 시작된 근대 건축은 대구의 교육시설에도 유산을 남겼다. 1908년 대구 최초로 들어선 서양식 교사 개성학교. 무려 115년째 그 역사가 이어지고 있다. 처음 입학했을 때는 와, 웅장하다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고 저희 학교가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시설이 조금 부족한 면도 있고 그래서 뭐 다른 학교 애들도 저한테 뭐 거기 시설이 안 좋지 않냐 그런 식으로 말을 할 때가 많았어요. 근데 다른 신식 학교들보다 더 오래된 전통을 느낄 수 있고 그만큼 역사가 깊은 학교에서 제가 공부를 한다는 것조차가 저한테는 되게 좋고 멋있게 느껴집니다. 내가 지금 쓰는 이 공간이 그만큼 대단한지 몰랐는데 그만큼 대단하다고 하니까 선생님들이 막 여기서 뭐 개성을 찾아서 뭐 그런 활동을 하기도 하고 뭐 개성중학교의 역사 수업을 가끔씩 가기도 하고 이 공간을 정말 깨끗이 쓰고 우리 자긍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쌤이 항상 가르치셔서
오래된 교실은 이곳이 간직한 역사만으로도 이미 훌륭한 교과서다. 지난 100여 년 동안 무려 7만 명의 졸업생들이 이 교과서 안에 머물다 갔다. 특히 이곳에서 신식 학문을 배웠던 초기 개성학교 선배들은 개화꾼으로 불리며 근대화를 견인했던 선각자들이었다. 학교의 역사는 모두의 자부심이 되었다. 학교 건물이 이렇게 건재하게 남아 역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인내심 깊은 노동과 탁월한 기술 덕분이었다. 창문에 보면 반아치를 사용해가지고 했는데 여기는 다 그냥 평아치예요. 그리고 기술적으로 자신감이 붙었던 거죠. 이렇게 해도 처지지 않는다는 자신감 붙어서 이게요. 자세히 보시면 판석이 아니고 통돌이에요. 전부 다 이게. 판석이면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이게 하나잖아요. 통돌을 사키식으로 올린 거예요. 이게 굉장히 힘든 구조를 이렇게 쌓아 올렸어요. 여기 보시면 이게 돌 한 덩어리예요. 그래서 꽤 정성스럽게 지은 건물 중에 하나고 안에도 보면 굉장히 보존이 잘 돼 있어서 최근 뉴진스의 뮤직비디오 촬영지로 입소문을 타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는 대구의 자랑. 야, 이거 보세요. 이게 현장에서 만들어서 갈아낸 거거든요. 이 장식이 이게 다 현장에서 만들어서 몰탈 미장해 놓고 갈아낸 거예요. 갈아낸 게 이거 보세요. 요 위에 문양까지. 그러니까 요거 하나, 요건 또 따로 한 거죠. 이것도 다 갈아낸 거예요. 요즘은 보기 힘든 섬세한 시공 기술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바닥도 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색깔 다르게 해서 여기 색깔, 그 돌 색깔, 몰탈 색깔, 그다음에 요 돌 색깔, 몰탈 색깔 다르게 해가지고 구분해서 황동 줄눈으로 해놓고 갈아낸 거죠. 지금 요즘은 이 정도 기술이 없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도 없고. 굉장히 이거 보세요. 요 지금 이런 형식 원래는 돌로 해야 맞는데 이걸 현장에서 만든 거예요. 전부 다 갈아내서. 굉장한 정성이 들어가 있는 거죠. 허물고 새로 지었다면 미쳐보지 못했을 당시의 귀한 공법들. 건축가에게는 마냥 행복한 보물찾기가 펼쳐진다.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기울어진 것들이 보여요. 지금도 잘 굴러가요. 이 막 흔적들이 남아 있잖아요. 이런 흔적들이 너무 예쁜 거죠. 난간을 보면 그 당시에 한 걸로 보이거든요. 굉장히 튼튼하게. 창문도 꽤 오래된 창문, 문, 출입문 다 그대로 돼 있어요. 이렇게 학교가 잘 보존한 데가 드뭅니다. 더 부시고 새로 짓는데 이제 개성이 자존심인 거죠. 이게. 개성은 사실 근대건축은 보고해요. 그러니까 많이 남아 있어요. 이 건물을 지은 사람들은 이후 115년의 세월을 와, 계산했었을까? 참 개성의 자부심이네요. 이거 보니까. 1900년대 초 자신의 사택을 임시학교로 사용했던 선교사 아담스는 1908년 중국인 벽돌공과 일본인 목수를 동원해 영남 지역 최초의 양옥학교를 건립했다. 지금도 여전히 교무실로 사용하는 개성중학교 아담스관이다. 이곳 지하실은 대구 3.1운동의 중심지이기도 했다. 대구 독립만세운동의 주역들은 아담스관 지하실에 모여 학교 등사기계를 사용해 독립선언문을 인쇄했다. 대구에서 3.1운동으로 형을 산 사람 중 약 60%가 개성학교 재학생과 전현직 교사들이었다. 지금의 아이들에게 이 공간은
우리 근대사를 온몸으로 체험하게 하는 살아있는 교과서다. 건축이 남아있는 한, 역사의 기억은 사라지지 않고 이어진다. 허물어버리긴 쉽지만 한 번 허물면 되살리기 어려운 도시의 역사. 우리가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근대 건축을 보존해야 하는 이유다. 대구의 근현대 역사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대구 근대 역사관. 2011년 개관한 이곳은 일제강점기 일본이 조선 수탈을 위해 특수은행으로 건립한 건물이다. 한때는 은행 금고였던 이곳에서 사진엽서에 담긴 식민지 대구의 근대 풍경을 고스란히 만날 수 있다. 이제는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도시의 아픔과 과거를 보관하는 역사의 금고가 된 것이다. 1930년대 유럽의 근대 건축에 영향을 받은 일본은 당시 식민지에 대한 권위의 상징으로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웅장한 은행을 건립했다. 이 시기 대구 도심 곳곳에 일본 자본이 침투하면서 건축 자재와 공법이 다양해졌고 대구의 풍경도 급속하게 달라지기 시작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된 이 건물이 그 표본인 셈이다. 비교적 원형 그대로 보존된 이 건물의 상부벽은 당시 독일에서 직접 가져온 흰색 타일을 붙였다. 독일에서 대구까지 8,215km의 항해 끝에 90년을 지탱해온 타일이다. 그 당시 독일에서 배로 오면 아마 몇 달 걸렸겠죠. 근데 이런 타일을 배에다가 다 싣고 와가지고 그것을 또 다시 대구로 와가지고 이 건물을 지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많은 큰 시간과 노력이 들었을까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타일의 종류가 제가 볼 때는 한 50에서 100가지 정도 될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타일이 많이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에서도 이렇게 타일을 다양하게 사용한 애는 드문데 이미 당시에 유럽에서 이런 건물을 많이 지은 그런 형식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와서 여기서도 같은 형식으로 지은 걸로 보입니다. 저 상부에 옥상의 파라펫, 난간도 보시면 덩어리로 다 타일로 꾼 완제품을 가져다가 조립한 형식으로, 그러니까 돌 사듯이 다 타일을 조립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지었던 건물로, 타일형 건물로는 굉장히 드물게 보존 가치도 훌륭하고 또 건물의 형태도 잘 보존되어 있는 그런 건물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광복 후 한국산업은행이 되면서 내부를 개조했지만 곳곳에 원형이 남아있다. 내부에서 원형이 가장 잘 보존된 것은 이 계단의 난간으로 보입니다. 이 계단 난간의 마감은 인조석 현장 물갈기라고 해서 실제 현장에서 덩어리로 이 큰 물론 이제 세부적으로 내부에 이런 작은 알갱이들의 돌들을 같이 몰타라고 섞어서 덩어리로 만들어 놓고 물갈기를 한 겁니다. 현장에서 다 갈아낸 거죠. 전체가 하나의 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끊어진 부분이 없이 하나 덩어리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반짝이는 것들이 많죠. 이 굉장히 안에 그 작은 알갱이들, 우리가 종석이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다양한 그 반투명, 투명의 그 종석들을 넣어서 덩어리로 만들고 그걸 다시 갈아서 만든 거죠. 그 당시에 굉장히 큰 노력과 사람의 힘이 들어간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한때는 조선 상인들을 수탈하는 거점이었지만 광복 후에는 조국 근대화에 기여한 공간. 역사의 부침을 겪으면서 시대에 따라 이름을 바꿔온 이 건물처럼 대구는 일제강점기부터 오늘까지 시간의 연속성이 공간적으로 누적되어 온 도시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누적된 공간에 대한 기억은 어떨까?
하나의 공간이 사라지고 다시 탄생할 때 우리의 기억은 어떻게 달라지는 것일까? (2013년) 새롭게 문을 연 고품격 클래식 전문 공연장. 지금 이곳의 이름은 대구 콘서트 하우스다. 그리고 한때는 대구 시민회관이었으며, 시간을 더 거슬러 가면 대구 공회당이었다. 이 모든 기억은 바로 이곳 한 공간에서 출발한다. 지금 저는 광장에 앉아 있는데요. 대구시가 이전에는 대구부라고 불렸던 시절, 근대 도시로서의 대구가 시작한 그 시발점에 와 있습니다. 1900년대 초, 아직 일제강점기로 이행하기 전 대한제국 시기의 일입니다. 그 당시에 대한제국은 경부선 철도를 놓으면서 대구역을 그 당시에 대구의 가장 외곽 지역이었던 지금의 대구역 위치에다가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80년대까지 역 주변에 그 시의 중심이 만들어지고 시의 중심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위한 광장들이 형성되게 되는데요. 대구역 주변도 그런 광장들의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이 점진적으로 도입이 되게 됩니다. 1920년대 대구역 동쪽으로 일본 상품의 전시와 판매를 위한 상품 진열소가 들어섰다. 이후 상공장영관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당시 엑스코와 같은 역할들을 수행했다. 그러면 서쪽에도 뭐가 있어야 되겠죠? 네, 서쪽에 이렇게 광장에 많이 모인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할 수 있는 집회, 공연 시설들이 자리하게 됩니다. 이 시설에 대한 명분이 필요했고요. 이 명분은 히로히토라고 불리는 당시 일왕의 즉위에 맞춰서 공회당이라는 이름의 시설들을 짓게 됩니다. 이 공회당이라는 시설들은 사실 대구에만 있었던 것들은 아니고 전국에 있었던 유력한 시설들에는 한 군데씩 들어갔던 시설입니다. 1931년 대구에도 공회당이 건립됐다. 대구역 서쪽에 들어선 이 건물은 지하부터 옥상 정원까지 5층 규모, 높이 19m로 설계 규모나 건축미에 있어 조선 지위를 자랑하며 순식간에 대구를 대표하는 상징물이 되었다. 일제의 권위를 보여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발휘된 기술력이었다. 그리고 당연히 관에서 주도하는 행사나 모임, 교육이 대부분 이곳에서 이루어졌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2,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메인홀 외에도 다양한 집회실이 있었고 그랜드 피아노와 영사기까지 갖추어 크고 작은 모든 문화 행사가 여기서 이루어졌다. 그 시절 공회당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가고 싶어 했던 곳이었다. 늘 새로운 볼거리와 체험이 넘쳐났고 대구 사람들은 공회당에서 신문물과 신문화를 마음껏 흡수했다. 이 책은 스기야마 토미라고 하는 일제강점기 때 대구에서 성장하신 분의 구술 기록입니다. 1921년 전남 영광에서 태어나셨는데요. 어릴 때 부모님이 대구로 이사를 와서 북성로에서 모자 가게를 운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일대에서 학교도 다니고 성장기를 보내셨기 때문에 이 책에는 대구에 관한 귀한 기록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대구 공회당 얘기도 여기 나오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이 공회당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무용 같은 것을 보러 다녔습니다. 다리로 탬버린을 치고 두드리며 춤을 추던 것을 아직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는 대단히 감동을 했고 그런 것을 보러 다녔지요. 부모님한테 보러 가고 싶다고 하면 얼마 전에도 갔다 왔는데 또 가고 싶냐라는 말을 자주 들었지요. 사이쇼키라고 합니까? 이시 바쿠의 문화생, 그 무렵에는 이시 바쿠라든지 그 문화생인 이시 사자나미 등의 무용이 자주 공연이 되었고 그런 것을 보러 다녔습니다.
웅장하고 화려한 외관과 세련된 내부 공간에서 보여주는 모든 컨텐츠들은 자연스레 식민지 조선인들을 유혹했다. 일제강점기 지역마다 들어섰던 공회당은 고도로 계산된 문화 통치의 거점이었지만 워낙에 잘 만들어졌다 보니 해방 이후에도 그 자리에 남아 KBS 방송국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여전히 접근성 좋은 시민들의 문화 공간이자 광장의 역할을 수행한 것이다. 1970년대가 되면 대구의 영향이 대구의 인구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고밀도의 도시가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밀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도시의 기능들을 외곽으로 이동을 시키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게 경북도청이었습니다. 경북도청은 1959년부터 이전 계획을 세워서 1966년에 현재의 상격청사 위치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주거지들이 택지 개발들이 되기 시작하고요. 이 와중에서 당연히 기존의 대구의 중심지에서 북쪽으로 연결시킬 간선도로가 시내에 필요하게 됐고요. 이 간선도로는 기존의 가장 핵심적인 도로였던 중앙로를 연장시키는 방식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중앙로의 연장 방식이 광장의 한 복판이었던 대구역과 콘서트 하우스 사이를 지나가는 방식으로 된 것이죠. 그러면서 대구역의 기능도 축소를 했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대구역을 건너갈 수 있는 건축적인 기술들을 고려해 봤을 때 그 당시에 철로들이 너무너무 많았거든요. 대구의 북쪽의 확장은 동대구역의 신설을 요구하게도 됩니다. 그래서 경북도청이 1966년에 이동을 했고 1969년에 동대구역이 만들어졌고요. 1971년에 드디어 이 광장을 쪼개면서 지금 대구역과 콘서트홀 사이에 지하차도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당시에 이 지하도로 계획은 대한민국 전체에서도 대단히 중요하게 고려됐던 계획이었고요. 당시의 이름은 대구역 남북 소통계획이라고 할 정도로 꽤 이름도 거창하게 붙여져 있었답니다. 대구 북쪽이 확장되고 동시에 서쪽 공회당 기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기 시작하면서 대구시는 당대 최고의 건축가 김인호에게 공회당을 대체할 새로운 건물의 설계를 맡겼다. 그렇게 1975년 대구 시민회관이 탄생했다. 대구 시민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가본 대구의 상징. 시민회관은 대구 근대화 과정에서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집단 기억이다. 가난했던 시절 일상만은 풍요롭게 바꿔주었던 이곳에서의 기억이 오늘의 대구 시민들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민회관 하면 제 학창시절 기억과도 굉장히 관련이 깊은 곳인데요. 고등학교 때 1년에 한 번씩 문화교실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전교생이 다 같이 가서 영화를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잘 떠오르지 않아서 친구 몇몇한테 전화를 해봤더니 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배너 이런 명작들을 봤다고 하고요. 뭐 예스터데이라든가 뭐 이런 영화도 봤었다고, 자기 사춘기 때 사랑의 감정, 자기의 어떤 감성을 형성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영화라고 하더라고요. 시화전 같은 게 있어서 보러 갔던 기억도, 방공 교육을 받으러도 한 번씩 갔던 기억도 납니다. 우리 세대들한테는 굉장히 잊을 수 없는 그런 공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도시는 빠르게 변화하고 무너지고 태어난다. 근대에서 현대로 흐르는 그 격동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 자본의 개발 논리에 밀려 우리의 일상에서 사라져버린 수많은 보석 같은 건축물들이 있다. 건축물이 사라질 때 그 속에서 함께한 우리의 기억도 무너진다. 그래서 한 장소를 꿋꿋이 지켜온 이 존재들이 더욱더 소중한 것이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콘서트 하우스에 있는 그 공연을 다녀왔는데요. 거기 온 관객 중에 한 분이 지인과 전화를 하는데 지금 어디 있냐고 그 전화 받는 분이 물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시민회관에 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콘서트 하우스라는 얘기를 하지 않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름이 바뀐 지는 오래됐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 기억 속에는 시민회관이라는 공간이 굉장히 기억 속에 많이 차지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1931년에 공회당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75년에 시민회관으로 이름이 바뀌고 2013년도에 와서 콘서트 하우스라는 이름으로 바뀌면서도 대구 시민들한테는 문화적 자산으로서 그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크지 않나 하는 생각을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건축학을 전공한 학자, 그리고 대구시를 사랑하는, 대구시의 근대 역사를 사랑하는 시민의 입장으로 보면 그 시설이 사라졌다는 건 대단히 아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활용되고 있다는 것, 초기에 쓰였던 공연이나 영화 상영을 위한 공간으로서 거기서 시작한 요소들의 근본을 잃지 않고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선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도시를 살아내고 도시를 기억해내고 있는 방식이기 때문이죠. 건축은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다. 시대의 요청에 따라 변화하고 진화한다. 하지만 형태는 변해도 결코 변치 않는 가치가 있다. 그 공간의 가치를 지켜가는 한 우리의 행복했던 기억도 여전히 이곳에 건재하다. 대구 최대 번화가인 동성로. 대구 상권의 중심인 만큼 시시각각 그 모습이 달라지는 곳이다. 지금도 여전히 만남의 장소로 손꼽히는 이곳은 한일극장 앞이라는 한 단어로 대구의 고유 명사가 된 곳이다. 수십 년 전부터 계속해서 대구 사람들의 만남의 장소인 이 자리는 일제강점기 조선에서 으뜸가는 호화 건물로 이름난 영화관이 있던 곳이다. 1938년 일본인에 의해 대구 키네마 구락부라는 이름으로 개관된 한일극장. 당시 극장은 영화뿐 아니라 연극이나 판소리 같은 다양한 장르의 예술 활동이 펼쳐지던 최고의 대중 오락 공간이었다. 근대적 문화 공간이 전무했던 동성로에 들어선 대구 키네마 구락부. 극장도 극장이지만 건축물 그 자체도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 서양의 건축 양식과 현대 건축을 결합시킨 한일극장은 건물이 완공되기 전부터 이미 사람들의 기대를 모았다. 마침내 1938년 이곳에 들어섰던 조선 제1의 호화 건물. 지금으로부터 꼭 85년 전의 일이었다. 지금 여러분들은 대구에서 가장 뛰어난 공연시설이 있었으나 지금은 현재 사라진 그런 CGV 한일극장 앞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할 얘기가 좀 많아서 앉아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한일극장은 사실 굉장히 뛰어난 건물이었습니다. 건축적으로나 그리고 대구라는 도시 역사 전체 차원으로 보나요. 역사의 현장 속에서 한일극장은 계속 그 자신의 역할들을 수행해 왔습니다. 이 극장은 국립극장으로도 활용이 됐었어요. 이게 가능했던 거는 이 건물이 1930년대 전 세계 어디에 내놔도 떨어지지 않는 디자인적, 구조적, 건축 기술적 특징들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1920년대 중반에 콘크리트 건축이나 철거 기술에 대한 기술들이 좀 더 발전이 되고 이 발전된 기술들이 다시 일본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면서 1930년이 되면 굉장히 높은 수준의 기술적, 디자인적 응집력을 보여주는 작업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뒤에 있는 한일극장처럼요. 당시 극장은 모더니즘을 건축 형태로 구현해냈다. 이 극장이 개관됐을 때 로비로 들어와 계신다라고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굉장히 으리으리하고 반짝반짝하게 빛이 나는 도기 타일로 마감되어 있는 벽면을 보시게 됩니다. 천정에는 화려한 샹들리에가 있고요. 아래쪽에는 여러분들의 구두 발소리가 딴 사람께 방해를 일으키지 않는 카펫도어, 그리고
실내 공간의 품격을 위한 좋은 품질의 화강암과 대리석이 깔려 있습니다. 아직 놀라움은 끝나지 않습니다. 실내 공간들로 들어보면 그 당시로는 최신의 이론이었던 소리의 전달 방식이라든가 반향들을 고려해서 실내 공간들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극이 시작하거나 끝날 때 내려오는 커튼들도 이 당시로서는 너무너무 세련되어 있는 자수와 십장생이나 화려한 문양으로 장식된 커튼들도 확인할 수 있으실 거예요. 이후 이 화려한 극장은 해방과 전쟁을 거치며 대한민국 역사의 한복판으로 들어왔다. 전쟁 그리고 피란, 문화시설은 꿈도 꿀 수 없던 열악한 시대 상황 속에서 한일극장은 뜻하지 않게 대한민국의 문화 중심에 서게 된다. 1953년 한국전쟁으로 무너진 서울 국립중앙극장을 대신해 국립중앙극장으로 지정된 것이다. 뛰어난 시설 덕분이었다. 국립중앙극장으로 지정되면서 무대가 확장되고 좌석도 1300석 규모로 늘어났다. 4년 뒤 서울의 국립극장이 재개관하기까지 한일극장은 대한민국이 가장 힘든 순간 문화예술로 희망을 보여주던 귀한 공간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로 접어들면서 대구는 도심지에 이런 저밀도의 단독 극장을 두기에는 너무 벅찬 경제 성장에 맞닥뜨렸다. 한일극장이라는 규모가 감당하기에 동성로의 성장은 훨씬 더 거대하고 빠르고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저는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와중에서 건축적인 가치가 대단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한일극장은 1995년 영업을 멈출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96년에서 2000년 사이에 건축가의 입장으로 보면 시설이라도 좀 활용이 됐으면 좋았겠지만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복합시설과 극장이 결합된 방식으로 다시 개발이 되게 되죠. 어떻게 보면 1960년대 그 당시에 극장을 운영하시던 분들의 꿈대로 복합시설이 만들어졌지만 아쉽게도 원래 건물이 가지고 있던 가치들은 주변 건물에 묻혀서 큰 차별성 없게 묻히게 되었습니다. 과연 우리 도시는 발전한 것일까? 오래된 극장 하나 품지 못하는 도시가 과연 우리가 꿈꾸던 미래였을까? 대기업이 운영하는 복합 영화관이 들어섰지만 여전히 한일극장 앞으로 불리는 기억 속의 공간. 놓치기 아까운 이 기억들이 우리에게 박제될 수 있었던 것은 같은 역할로 한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 건축물 덕분이지 않을까. 그래서 한 공간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삶을 지키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것이다. 여기 가까스로 철거 위기를 면한 근대 건축물이 있다. 저는 지금 한때 무용장으로 불렸던 일제 시기에 만들어진 백화점 건물의 옥상에 와 있습니다. 이 건물의 디자인이나 실들을 배치를 한 걸 보면 이 공간은 외부 활동들이나 조망에 엄청나게 신경을 쓴 건물이에요. 지금은 건물의 안전 때문에 철거를 했는데요. 이 바깥쪽으로 노출되어 있는 발코니가 쭉 있어서 일종의 여객선의 바깥쪽에 있는 갑판에 있는 전망대처럼 주변 풍경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공간이었습니다. 여기가 일종의 시내의 변경으로서 향후 대구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조망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의 역할도 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읍성이었던 대구와 근대도시로서의 대구 부였던 시기의 요소들을 전부 다 잘 담아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1923년 서점에서 출발한 무영당은 1937년 대구 최초의 민족자본 백화점으로 변모했다. 일제강점기의 엄혹한 시절에도 일본인이 세운 이비시아 백화점이나 미나카이 백화점과 함께 대구 3대 백화점으로 손꼽히며 당당히 어깨를 겨룬 조선인 백화점. 그 중심에 개성 상인 출신 이근무가 있다. 무영당은 그 이름대로 무성한 나무처럼 번창했다. 이근무 씨의 비범함에 대해서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군요. 이근무 씨는 일본의 치하에 있으면서도 한국인들의 어떻게 자긍심을
이런 상업 경제를 통해서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특히 지역의 어린 친구들, 학생들의 교육에 대해서 전폭적인 지지를 10여 년간 멈추지 않았습니다. 1930년대에 이근무 씨가 이 백화점을 운영할 때 이미 이 백화점은 택배, 배달, 그리고 전화를 이용한 서비스를 이미 고려를 했다고 돼 있고요. 그 한국인 출신의 주인들과 조합을 구성을 해서 한꺼번에 박앤세일 기간을 맞춰서 쿠폰을 운영하는 방식도 활용을 했습니다. 이거는 한번 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언제적이냐면 동아일보의 1934년 10월 20일 날에 연재되었던 삼국선이라는 소설이라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보면 이 당시에 모던 보이였던 남자 주인공이 마음에 두고 있던 여자 주인공한테 지적인 모습을 보이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이 여자 주인공이 있는 상태에서 무영당에다가 전화를 해서 그 당시로 보면 다 세련된 요소였겠죠. 하인의 시집, 그리고 사회과학 서적 되는 대로 보내달라고 주문을 하는 부분을 묘사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이 소설뿐만 아니라 다른 기획기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도 무영당의 시설이나 운영 방식이 단순히 미나카이를 따라하거나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독자적인 방식을 모색했는지가 드러나는 일화들이 종종 발견되고 있습니다. 당시 무영당은 시인 이상화, 화가 이인성, 아동문학가 윤복진과 작곡가 박태준까지 쟁쟁한 청년 작가들이 문화를 향유하던 공간이었다. 일제의 눈을 피해 함께 동요집을 출판하고 전시회도 열 수 있었던 예술인들의 사랑방. 이근무의 지원을 받던 화가 이인성이 1931년 그린 작품 뒷면에는 도화지에 붙였던 무영당 스티커가 지금도 남아있다. 1920년대 10평 남짓의 한옥 문방구로 문을 연 무영당은 이후 2층 목조 건물에 대구 최대 서점으로 확장하게 된다. 하지만 화재로 목조 건물이 소실되자 1936년 철근 콘크리트 건물로 새롭게 신축하면서 지금의 모습을 갖게 되었다. 1937년 개점과 동시에 매일 평균 5,000명의 손님이 찾던 곳이었지만 이후 1946년부터는 여러 차례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무영당의 역사는 서서히 잊혀져 갔다. 건물의 주인과 용도가 바뀌면서 내부 구조나 형태도 조금씩 변화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2020년 건물주가 이 건물을 철거하기 직전 대구시는 극적으로 건물 매입에 성공했다. 자칫 우리 도시에서 사라질 뻔했던 무영당의 역사와 문화가 기어코 대구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왔다. 이제 이곳은 청년 예술가들이 다양한 실험을 할 수 있는 복합문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현재 무영당은 각종 인큐베이션을 통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살아남으려는 자구 노력도 진행하고 있죠. 무영당은 어쨌든 살아남았습니다. 한일극장과 콘서트하우스와 달리 살아남았죠. 이 점은 그 자체로 중요하고 건물의 보존은 대단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시점에서 조금 확장적인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나눠보고 싶습니다. 건물을 그 자체로 남긴다면 그 건물의 가치는 잘 남아있게 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건축은 그 자체가 도시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이자 도시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인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도시를 건축과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렇게 건물을 고립시켜서 보존시키거나 원형을 유지하는 태도들은 어떻게 보면 박제시키는, 시체를 전시시키는 태도와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면적 보존과 활용이라는 측면들을 이제는 대구 시민들 전체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각각의 건축물이 하나의 점이라면 건물 사이를 오가는 우리의 발걸음은 점과 점을 연결하는 선이 되고 그 선과 선이 만나 면이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과거와 만나 우리의 미래를 설계하는 방법일 것이다. 제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이 책에는 일제강점기 때 이 거리를 사진으로 찍은 엽서 한 장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엽서를 보면요, 지금 현재 이 길거리 풍경과 거의 엽서 내용이 일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약 100년의 시간이 이렇게 겹쳐진다. 이 두 책에는 저 뒤에 건물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는데요. 오우미야 식료품이라고 하는 가게가 있었던 자리입니다. 저 가게에서는 어린아이들이 먹는 과자, 초콜릿 같은 것들도 취급하고 있었고, 그다음 문방구, 레코드 같은 것도 취급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 가게에서는 샘플 케이스를 싣고 다니면서 집집마다 필요한 물건을 주문받으러 다니기도 했던 모양입니다. 그 당시 아이들의 공통된 기억들이 있었다는 식으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살았던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기억에 남아있는 그런 가게였던 모양입니다. 같은 자리에서 100년의 시간을 거쳐온 건물이잖아요. 이 지역의 역사이기도 하고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우리들의 기억이기도 하니까 그런 건물이 가진 역사성이라든가 삶의 공간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요? 이곳엔 1년 전 오늘과 100년 전 오늘이 하루하루 수천 수만 겹으로 쌓여 있다. 밀도 높은 공통된 기억은 우리 개개인의 정체성이자 도시의 정체성이다. 저는 지금 콘서트 하우스 앞에서 대구역을 바라보고 있어요. 제가 이쪽에 오게 되면 여기 서서 풍경들을 바라보는 걸 꽤 즐기는데요. 왜냐하면 여기서 바라보는 풍경에서 저는 없었던 시기에 대구의 시공간을 압축해서 보는 듯한 압도감을 주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기서 대구라는 도시가 생로병사를 겪는 하나의 생명체가 아닐까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소년기, 청년기를 거쳐 대구는 지금 장년기에 돌입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대구는 어떻게 바뀔까요? 도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움직이며 시시각각 변화한다. 건축과 건축이 만든 공간, 이 공간 사이 축적된 시간을 읽는 일은 우리가 도시의 과거를 기억하는 방식이자 오늘의 시간을 더해 우리 스스로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는 방법이 될 것이다. 우리는 몇 년 후 어떤 도시를 바라보게 될까? 우리가 가 닿은 그곳에서 어떤 풍경을 마주하게 될까?